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신청하신 선생님들 중에 질문 또는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이제 이야기할 다른 인사한 말 빼고, 네, 어떤 건의사항 빼고, 한 세 가지 정도가 이제 질문이 있었어요. 토론할 질문. 그, 일단 네, 그거 가지고 얘기를 좀 드릴게요. 아마 여기 계신 뭐 실명을 밝히지는 않고 그러니까 확인해 보면 다 알 수 있지만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하고, 혹시 이제 줌에 계신 분 중에 이거 내 질문이다 생각하시는 선생님 계시면 그 좀 부연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일단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원래 포럼에서 다루게 되는 민중 용어의 해석학적 지평에서 배태되는 효과에 대한 황 박사님의 논의가 지금의 신학과 한국 시민사회 지평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하신 이 민중신학의 효과 중심으로, 민중 효과 중심으로 해석한 이 민중신학 담론이 지금 한국 시민사회에 어떤 지평에 있는가. 이게 아마 후반부의 얘기들이 다 사실 여기에 관련된 얘기인데 뭐 좀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확대해서 비슷한 질문이에요. 좀 더 확장해서 이제 황 목사님의 그 담론만이 아니라 글만이 아니라 민중신학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이제 주체를 특정했죠. 그리스도인에게 어떠한 함의를 가질 수 있나요? 요거는 우리 연구원들이 좀 같이 좀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내가 생각하는 민중신학의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한테 질문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중신학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함의를, 여기는 뭐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겠죠. 민중신학은 뭐고, 일단 제3시대 중심의 민중신학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한국을 말하겠죠. 한국 또는 넓히면 이제 지금 동시대, 그리고 그리스도인,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냐, 이걸 참 규정하기가 애매한 문제인데, 어쨌든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함의를 가질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저희 연구원들도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민중 개념 또는 용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도에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토론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방금 저희가 공유해드린 이 질문 세 가지 중에 뭐 보충하고 싶거나 아니면 나는 추가로 질문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거하고 상관없이 또는 관련해서든 지금 줌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 질문이나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바로 저희가 황 목사님 답변할 수 있으면 바로 하고, 또 뭐 저희가 같이 얘기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보충을 하셔도 좋고, 네, 누가 질문하실? 말이 채팅을 해주세요. 채팅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럼 좀 준비할 시간을 드릴까요? 그러면 요 세 가지 중에 목사님 하고 싶은 것만 먼저 일단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거. 아마 첫 번째 질문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요? 잠깐만요. 이제 넘겨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모든 질문들이 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제가 한 모든 이야기가, 말하자면은 제가 한 모든 이야기가 어떤 누구에게나 다 통용되는 어떤 보편적인 의미, 누구에게나 다 유효한 보편적인 의미를 가진 이야기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여기 청중들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가 그래서 어떤 참조할 지점을 찾으신 분도 계실 테고, 참조한 지점을 찾으실 분에게는, 찾으셨다면 그것은 그분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혹은 참조할 지점이 없으셨다면은, 그러니까 참조할 지점이 없으셨다면은 그거는 이제 좀 그분에게는 어떤 다른 측면의 이야기가 필요하겠죠. 다만 이제 만약에 참조할 지점이 있으신 분에게는 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결국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민중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혹은 이 글은 이제 초점이 민중신학의 민중이라는 이미 정립된
이미 정립된 언어를 가지고 제가 연구를 한 거니까 그런 정립된 용어로서의 민중이라는 말을 하는 분이건 혹은 이제 나중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만 뭐 혹시 다른 용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컨대 저는 오늘 제 이야기에서 참조점을 찾으신 분이 그럼 나는 이걸 참조점 찾아서 다른 용어를 한번 물색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분 어떤 식으로든 황용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연구한 걸 듣고 나니 민중이라는 말이 여전히 쓰고 있겠어 라고 판단을 하셨건 혹은 황용연이라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고심해 보니 그 참조점 상을 생각해 보니 그러면 황용연은 민중이라 그러지만 민중 말고 다른 말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든 어느 쪽이시든 간에 요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서 이제 참조하실 지점이 뭐냐면은 지금의 한국 사회가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시민과 민중의 차이, 민중과 시민의 차이는 어디선가 한국 사회에 근원적으로 괴리가 있어서 껍데기처럼 알맹이와 불리는 껍데기처럼 돌아가는 측면이 있어서 그것은 어떠한 사회 거버넌스의 차원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괴리의 자리는 반드시 어떤 현재 사회 체제를 그대로 수긍하지 못하는 새로운 어떤 주체가, 새로운 어떤 현상, 새로운 어떤 주체가 어디서든 그것이 설령 부정적인 형태로든 자기가 그것이 현상적으로는 어떤 뭐 그렇게 우리 눈에 썩 선한 모습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해도 그런 주체가 생겨날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혹은 아까 제가 시민은 이제 그런 괴리나 그런 뭐 껍데기 같은 용어는 이제 생각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시민은 그런 어쨌든 뭔가 좀 지금 당장이 다 통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어쨌든 근원적으로는 지금은 우리가 시민 주체로 참여해서 의견을 얘기하면 우리의 얘기는 어쨌든 언젠가는 어느 정도로든 언제든 시간이 지연돼서 언제든 다 통하고 그런 방향으로 사회가 바뀔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는지 만약에 그것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믿으실 수 있다면 이제 제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참조점을 찾으실 만한 게 없을 테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아무리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러한 시민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해도 그런 시민으로 존재 불가능한 자리나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나? 오늘 황용연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었더니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이라면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그런 자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날까? 찾아질까? 그런 사람들은 어디 있을까? 라고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참조점이 되었기를 바란다는 말씀 이런 식으로 저는 사전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뭔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제 이야기가 어떤 학술적인 답변이라기보다는 교회 단위에 속한 분한테는 설교 비슷하게 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여기까지예요. 질문을 좀 해도 될까요? 그 질문을 추가로 드려도 되나요, 지금? 그 뮤트가 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네, 일단 그 발표 감사드리고요. 제가 비디오가 지금 잘 안 나와서 비디오를 끈 상태에서 지금 말씀을 드려서 양해를 구합니다.
일단 제가 뭐 민중신학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어떤 민중의 개념에 대해서는 민중신학의 초창기부터 어떻게 민중을 정의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정의하지 않는 것이 정의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까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어떤 민중을 어떻게 지금의 시점에서 정리하고 발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개념을 찾고 정의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개념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민중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언어로 명확하게 개념화했을 때 민중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이 먼저 존재하고 그 민중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 민중을 언어화하는 것이 순서라고 볼 때, 어떤 창의적이고 또 다이나믹한 그런 특징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그 민중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들의 관점과 그들의 위치에서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한편으로는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민중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민중신학이 민중을 위한 신학인 것인지, 아니면 민중을 발견하는 신학인 것인지, 아니면 민중의 자리에서 그들과 연대하면서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해하는 것이 민중신학인지, 그 부분이 좀 명확하게 되지 않아서 자꾸 개념화하고 언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늘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중신학이라고 얘기할 때 민중을 위한 신학인 것이냐, 그러면 민중신학을 하는 신학자들이 민중이 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더 선결돼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역시 좀 민중신학하면서 사실은 언제나 좀 많이 들어왔던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민중신학이라고 할 때 도대체 민중이라는 말의 자리가 어디냐? 그래서 방금 질문하신 대로 민중을 위한 신학이냐, 혹은 민중을 말하자면은 이때는 위한이라면은 의미가 이제 민중신학자는 민중이 아닌 거죠. 민중신학자는 민중이 아니고 다만 민중을 위해서 어떤 신학 담론을 만들어내는 어떠한 차원의 사람인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혹은 뭐 물론 이 민중과 민중신학자라는 구도 자체가 이제 구도 자체가 이제 완전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민중이라는 자리에 최대한 자기를 동일시해서 민중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의 자리에 최대한 자기를 동일시해서 이제 민중이라는 어떠한 그 사람들의 어떠한 관점을 이제 최대한 받아들여서 그 거리를 최대한 좁히는 그러한 차원의 작업이다일 수도 있고, 이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일 수도 있고, 이어야 하지 않는가로 가게 되면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어느 정도는, 그런데 그럴 수 있나? 결국은 신학자들의 작업으로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그냥 그쳐만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러한 뉘앙스도 솔직히 좀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 받았던 건데, 물론 이제 질문하신 분이 그런 뉘앙스의 뜻은 아니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 민중신학을 한다고 하면은 계속 이제 그러한 거를 머릿속에 제 개인적으로 계속 끊으시는 질문입니다만,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혹은 민중과 민중신학자가 동일시 될 수 있냐 없냐, 거리를 얼마나 좁힐 수 있냐 없냐,
라는 차원의 라는 식의 질문을 조금 다르게 묻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게 제가 이제 이 효과라는 단어를, 효과와 작용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들고 나온 측면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뭐 물론 현실적으로는 담론이라는 것은, 이런 글이라는 것은, 논문이라는 것은 학자들이 많이 쓰고, 신학자라고 하면 신학자들이 많이 씁니다만,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 논문도 제가 담론이라고 칭한 이런 현상들도 언어의 일부고, 그러면은 그 언어의 일부라면 이제 민중이라는 말이 언어로 등장하면서 그 언어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쓰이게 되면서 어떠한 의미 세계를 구축하는 그러한 세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세계가 그 세계에서 그것을 누가 발화를 했든지 간에, 학자가 발화를 했든 혹은 학문이라고는 전혀 배워보지 않은 어떠한 장사미사가 발화를 했든 간에, 그 발화된, 이미 누가 이렇게 말을 해서 그런 언어가 만들어졌든 간에, 이미 그 언어가 어느 세계에 들어가서 어떻게 일으키게 되는 혹은 드러내게 되는 어떠한, 제가 이제 오늘 발제 중에서는 자리라는 형식으로 주로 표현했습니다만, 그러한 자리들이 있을 테고, 그러면은 이제 그러한 자리들을 지시함으로써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가라는 것을 추적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이제 그렇게 그러한 자리를 추적하는 언어라는 식으로 사고를 하게 되면, 민중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는, 민중이라는 말이 그러한 언어로서 어떻게 구실을 해왔나를 추적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그 말이 뭐 지식인이 얘기했건 뭐 장사미사가 얘기했건 그것이 큰 차이가 있을까? 이미 언어로 해서 작동을 하고 있는 말이라면. 그러면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이제 좀 뭐 민중과 민중신학자가 같은 자리냐 다른 자리냐, 만약에 다른 자리라면 어떻게 간격을 얼마나 좁힐 수 있냐라고 접근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더 많은 참조점을 제공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이 말을 효과라는 말을 들고 나온 이유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얼마나 질문하신 분에게 효과적인 답변이 되었는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답변은 그렇습니다. 저 질문해도 되나요? 질문해도 되나요? 음소거 돼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먼저 너무 재밌고 유익하게, 제가 이 분야를 잘 몰라서 그런데 너무 재밌게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리고 개념사 논문으로 저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효과와 또 개념의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들으니까 좀 되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먼저 좀 제 감상을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가지 질문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되게 제가 재밌게 들었던 지점은 그러니까 처음에 글이 민중 영어가 민중 신학 안에서 어떤 효과를 불러왔는지를 이제 탐색한다라고 이제 서두에 밝히셨는데, 반대로 민중 신학의 전통이 어떤 민중의 개념사의 용어를 어떤 방식으로 정립했는지의 맥락도 참 볼 수가 있어서 참 저한테는 되게 유익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한림대에서 이제 개념사 총서 시리즈를 쭉 하게 되는데, 이제 허수 선생님이 민중 파트로 이제 출판 기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좀 세미나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뭐 기본적으로 뭐 허수쌤 이야기하는 거는 서양 정치 주체가 어떻게 민이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번역이 됐고, 이후에 이제 정치 공간 안에서 이제 어떤 운동의 어떤 실천적인 차원으로 이제 민중이 어떤 식으로 기입이 됐는가. 그런데 이제 식민지 시대에서는 이제 식민지 시대이다 보니까 이제 국가 중심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의 그런 관점 속에서 민중이라고 하는 구성원이 계속
민중이라는 말이 계속 거명이 됐고 해방 이후에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 그 한일회담 반대 운동이라든지 비동맹 회의라든지 이런 맥락을 거치면서 상당히 민족주의적인 방식으로 민중이 그 저항담론으로 이렇게 그 언어가 이렇게 되었다. 그런데 그 허 선생님 발표에서 그 말씀하신 게 그런데 본격적으로 민중을 개념화하기 시도한 것은 이제 1976년도 이제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했었던 그 월간 대화에 있었던 민중의 개념과 그 실체라는 좌담이라고 그분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민중신학 전통은 뭐 전태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래서 그게 뭐지? 전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송건호, 안병직, 환한상 뭐 이런 했을 때 민중 개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게 굉장히 민중 개념사에서 어떤 획기적인 그 70년대 그리고 그 민중 신학자들의 공헌이 굉장히 크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늘 발표를 들으니까 이제 안병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민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민족 개념하고 민주 개념을 같이 함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아구가 뭐랄까요 맞는다고 할까요? 그게 이제 그 전에 있는 개념하고도 그런 데서 조금씩 이제 좀 굉장히 좀 재미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특히 이제 민중 신학 안에서의 논의가 또 그 전에 김진호 선생님이라든지 정용택 선생님 통해서 이제 몇 차례 좀 듣긴 했지만 이제 하나로 쭉 강의로 돼서 그게 참 그 저한테 유익했다. 이게 제 감상이고. 근데 이제 질문이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양권석 교수님 그 질문이 상당히 흥미로웠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 안에서 저는 그 논문을 읽지는 않았는데 양권석 교수님이 이제 서남동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제기하신 질문이 흥미로웠는데 그 437페이지에 그 서남동은 그 두 이야기 사이에서 어떠한 상호작용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맥락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민중을 어떤 그 체계화된 개념으로 개념화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라이프 스토리 독해로서 민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펼치셨는데 민중 사회 전기라고 하는 펼치셨는데 그것이 단순히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당대의 어떤 민중의 맥락과 아까 효과와 그런 작용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인지 상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가 이제 사실은 궁금한 부분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았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항상 사건 개념, 전태일에 대한 충격으로 이제 안병무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잡지에서 원래는 뭐 연도수도 달라졌는데 그걸 회귀할 정도로 전태일 사건이 주었던 파격은 컸다. 이야기는 조금 몇 차례 들었던 것 같은데 도대체 그 70년대 민중 신학자들과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민중들의 그 상호 작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던 걸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서경식 선생님이 이제 그 제기하신 그 질문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제 그 개념의 어떤 경로 우전성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민중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식민지 시대하고 해방 이후에 계속 민족의 개념으로 함유를 하다 보니까 안병문 선생님이 단순히 민족 안에 갇혀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상당히 민족주의적인 그런 면모가 있었고 그것이 어떤 경로우전성을 따라갈 때 서경식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제1조선인과 한국 민중의 투쟁의 맥락에서 합류가 좀 제대로 그 부분이 민족이라고 하는 순수성에 좀 뭐랄까 완화됐다는 표현 하여튼 좀 그게 좀 어긋난 지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오늘날의 시점에 보면 세계화 시대 이제 난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확장이 되다 보면 민중의 개념의 그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또 이제 교차하고 또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국민국가 시스템 안에서의 그 민중 개념으로 이렇게 개념이 됐는데 그 지금의 난민이라든지 또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이런 것과는 물론 그 큰 줄기에서는 표준 시민과 거기에서 여전히 배제되어 있는 표준 시민으로 포괄되지 않는 그런 차원으로 민중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연대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좀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게 그 논문 들었고 그 두 가지 질문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네. 자, 아주 좀 저 들으면서 야, 참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을 던지신다라고 해서 한편으로는 이거 난감하고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좀 이런
이런 질문에 어떻게든 답을 모색해 본다는 건 이제 좀 저한테도 좀 좋은 계기일 수 있겠다 싶어서 좀 일단 질문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신 질문, 이제 양원석 선생님 비판에서 가정한 이제 그 두이학의 합류, 특히 두이학의 합류의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이 그 전통 사이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는지 알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들으면서 속으로 떠올려 본 바로는 이게 말이에요. 가장 일단 전제하면서 가장 답을 드릴 때 먼저 전제하고 들어가야 될 것은, 이게 선암동 선생님의 시점에서는 그분에게는 어떤 상호작용이라는 말 자체가 그것이 문제의식에 없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그 두 가지가 기독교의 민중 전통과 한국의 민중 전통이 지금 합류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서 그런 합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물론 실제로는 이제 실제로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실제로는 그렇게 합류라는 게 이제 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조금 난항을 겪고 혹은 안 되기도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존재했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그분들의 눈에는 그분들이 합류라고, 이런 합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어떠한 실예들이 아까 이제 제가 표현대로 하면은 본 게 아니라 보였을 테고,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합류가 벌어지고 있네? 라고 이제 쓰신 것이, 그분들은 그런 식으로 글을 쓰셨을 테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떤 글로 남고 언어와 개념으로 남으니까, 이제 그 언어와 개념을 보는 후학들에게는 언어 구조를 이렇게 구축해 놓으면 당연히 두 사이의 상호작용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 갔지? 가 되는 거죠. 일단 이 점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 시절에 1970년대 말에 선암동이 말하자면 그렇게 합류만을 본 것에 대해서 어떤 선암동의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말이냐 그러면 그렇게는 생각은 안 해요. 다만 이제 그분들은 철저하게 의식은 아직하진 않았겠지만은, 나는 내가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얘기할 뿐이라는 관점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글을 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관점을 철저하게 적용해서 그 얘기를 다시 후학의 입장에서 메타지즘을 읽을 경우, 사실은 그 양원석 선생님 얘기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선암동도 기독교의 민중전통과 한국의 민중전통이 이미 기존의 무엇으로 존재하고 그 기존의 무엇이 합류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쓴 글인, 마치 그렇게 읽히도록 써놓았고, 그것은 선암동 본인의 어떠한 그 당시 찾아낸 방식의 언어이기도 했을 텐데, 말하자면 양원석 선생님의 얘기도 그러한 방식으로 언어를 써놓고 보니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되는 데를 잘 집어는 내셨으나, 어떻게 보면은 마치 그것이 기존에 존재하는 무엇인 것처럼 생각해 놓고 그 사이의 상호작용, 그럼 그 사이의 상호작용이 어디 갔어? 이런 식으로 지적한다는 점에서는 두 가지가 좀 동등한, 두 가지가 좀 같은 사고방식에 근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유효한 얘기를 더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해 본 것은, 그것이 사실은 그 시대에 발견된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언어일 뿐이었다고 하면 이제 합류라는 것을 합류라는 것에서 이제는 그러한 눈에 우리가 언어를 구축하기 전에 보이는 어떠한 선제성적인 의미에서의 선제성적인 측면에서의 사건, 그런 사건들을 이제 증언의 입장에서 바라보려는 그러한 자세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보는 거고요. 근데 이거 하려다 보니까 두 번째 하신 질문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잠깐만요. 잠깐 쉬었다가 조정을 하고 지금 김현주 선생님이 지금 계시죠? 그 김현주 선생님이 질문을 주셨죠? 맞죠? 네, 김현주 선생님 맞죠? 네. 저희가 이제 채팅으로 받았는데 말로 직접 해주시겠어요? 다른 분들이 공유할 수 있게, 다른 분들도 들으실 수. 손민석 선생님 답변 끝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답변 시간이 그럼 오버될 것 같아서 일단 손민석 선생님 질문은 일단 다른 좀 이따가 다시 열게 되면 하고 일단 선생님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그냥 제가 하는 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이 이렇게 들어왔네요. 민중이 누구냐가 아니라 민중이라는 용어 사용이 갖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구나라고 느꼈어요. 저는 바울의 칭의론이 비유대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투쟁담론이라는 견해에서 유도한 논의가 흥미로웠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에서 바울 신학이 할례에서 믿음으로 경계선을 옮기려는 작업이었다고 이해하였고, 이를 확장한다면 경계 안에 있던 경계 밖에 있던 경계 자체를 인지하고 보게 하는 것이 민중이라는 용어의 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민중이라는 용어가 지배체제와 피지배자를 구분하는 단어가 아니라 경계를 정의하고 경계를 옮기고 나아가서 경계를 허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야, 이거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고자 했던 얘기의 엑기스만 딱 뽑아주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얘기인데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이 점은 좀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용어의 감수성인 측면이 있어서 경계를 정의하고 경계를 옮기고까지는 이제 제 감수성으로서도 오케이인데 경계를 허문다라는 거, 요는 이제 이게 약간 제 감수성 측면에서 좀 걸려요. 경계를 허문다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을 제기하신 김현주 선생님도 아시겠지만은 경계를 허문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이 말의 효과가 양면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경계를 허문다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은 반대편을 포섭하는 용어로 쓸 수도 있고, 혹은 그 반대편에 그 경계가 생기게 되는 어떠한 차원 자체를 폭로해냄으로써 경계를 없애버린다는 측면으로 쓸 수도 있는데, 그런 양면적인 효과를 조심한다는 차원에서 양면적인 효과를 조심한다는 전제를 붙이고, 저는 이 김현주 선생님이 제 얘기를 참 잘 이해해 주셨다고 해서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일단 다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손민석 선생님은 제가 질문 하나 남아있죠.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너무 곤란하다 보니 두 번째는 까먹었는데 죄송합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시간 될 때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가다 시간이 이제 너무 오버될 것 같아서 일단 지금 벌써 세 개가 나왔고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고 나중에 또 다시 받도록 하고요. 지금 이 현장에도 저희 연구원들이 저하고 지금 2명밖에 안 보이지만 사실 4명이 더 있거든요. 여기에 연구원들이 4명이 더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연구원들의 의견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발표를 들은, 왜냐하면 좀 이제 어쨌든 저희 연구소와 또 같이 하면서 또 황영무 선생님하고 대화를 해온 사람들이 또
또 가지고 있는 질문이나 궁금증이나 또 코멘트를 조금씩 네, 뭐 의무는 아니지만 네, 좀 들어보고 또 진행을 좀 저희가 이제 좀 보여드리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연구원들이 좀 간증거를 예, 잘하세요. 그래서 질문을 잘해주시고 코멘트도 잘해주시기를 부담은 아니고 네, 제가 뭐 먼저 일단 그냥 부담 안 갖게 그냥 하나 코멘트 겸 질문을 드리자면 아까 이제 처음에 그 디렉터 선생님께서 맥 BTC 선생님께서 아까 민중을 위한 신학이냐, 민중에 의한 신학이냐, 민중의 신학, 민중과 연대하는 신학이냐,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민중 신학 하는 사람들이 각자 다 갖고 있는 의도의 어떤 목표, 어떤 지향점의 차이일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중 신학이란 게 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1970년대에 어떤 신학자들이 있었는데. 전태일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한국 사회의 모순을 폭로하는 위기를 폭로하는 사건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걸 이제 신학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민중을 사실 다 아시겠지만 사회과학자들도 썼었고 철학자들도 썼었고 민중 문학하는 분들도 많았고 민중 미술가들도 많았어요. 그때 한국 사회에서 민중은 대체로 계급적인 함의가 강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회에서 하층 계급이 분명히 있잖아요. 사회가 통합이 되려면 언제나 사회는 두 가지 차원에서 통합이 되잖아요. 하나는 권력과 그다음에 물질적 자원을 어떻게 잘 분배하느냐에 따라서 사회가 통합되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계급 구조라고도 부르고 뭐 사회 구조라고도 부르는데 정치 권력과 경제적 재화를 어떻게 분배하고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이제 체계적으로 통합된다고 흔히 얘기해요. 그때 당시 한국 사회는 정치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국민 다수가 배제되어 있었고 경제적인 자원의 결실도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룩한 그 경제적 결실도 생산자 다수인 노동자들이나 농민이나 민중이라 불리우는 하층 계급에게 인구의 다수를 점하고 있고 생산에서 많은 인구를 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많은 한국의 지식인들, 운동가들, 학생들이 그걸 이제 폭로한 사건이 전태일 사건이었고 그래서 분노하고 했죠. 그때 민중은 정확히 하층 계급, 소외된 하층 계급, 생산의 주체이고 국민의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정치 권력과 경제적 재화 분배에서 배제돼 있는 하층 계급의 서민들을 대표하는 업이었죠. 그 민중을 폭로하고 전태일 사건은 바로 그걸 드러낸 사건이라고 보고 많은 분들이 민중의 사회학, 민중문학, 민중미술을 했었습니다. 근데 민중신학자들은 그런 관점에서 민중 문제 접근 물론 받아들였지만 기본적으로 좀 더 다른 차원의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사회가 꼭 물질적인 분배와 정치 권력의 분배만 가지고 사회가 통합되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차원들, 이데올로기적인 차원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문화적인 차원들 이런 것들도 사회를 통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들에게 민중은 1세기 오클로스처럼 단순히 하층 계급이라고 해서 배제되는 존재들만이 아닌 죄인으로 불리울 수 있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또는 어떤 신학적인 관점에서 죄인으로 분류되어서 한국 사회의 어떤 다수의 구성원들 또는 한국 사회의 어떤 지배 권력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존재들이 있다. 근데 그게 단순히 비국민이라서 또는 비시민이라서 또는 하층 계급이라서 배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당대에 유행하던 민중 개념이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긴 했는데 처음에는 하층 계급의 의미로 받아들였고 또 처음에는 어떤 다수의 어떤 서민의 의미로 받아들이다가 성서에서 오클로스를 발견하면서 아 이거다. 신학적인 의미로 민중은 오클로스다. 근데 어떻게 오클로스가 일반 같은 오클로스 민중이 왜 일반 사회과학에서 쓰던 계급적 민중 의미 또는 민족적 민중 의미와 다르게 전유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한 매개고리가 저는 오클로스였다고 보는데 그 오클로스는 지금 오늘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무자격자, 무능력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 무자격자, 무능력자들은 단순히 비국민도 아니고 또 하층 계급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국적이나 민족성이나 경제적 계급 구조만 가지고 포착이 안 되는 뭔가 플러스 알파의 차원으로 죄인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이런 걸 포착하면서 오클로스적 민중이라는 걸 문제의식을 발견했고 그래서 민중신학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요. 사회가 통합되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또는 정치적 권력이나 경제적 재화의 분배, 물질적 분배의 차원도 되게 중요하지만 한 사회를 통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신학적인 관점, 어떤
심리적 관점, 문화적 관점들이 되게 중요한 사회를 통합시키는 어떤 중요한 단순히 뭔가 어떤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분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마음과 마음이 어떤 통해야 되는데 심리적으로 배제당하는 사람들, 그 어떤 그 사회의 주류를 점하는 사람들로부터 그게 도대체 그 심리적 기제가 무엇이고 그 문화적 기제가 무엇인가. 민중신학은 그거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 거기에서 이거는 사회과학의 언어만으로는 철학의 언어만으로는 설명 불가능하다. 오히려 1세기 오클로스를 보니까 거기에서 발견되는 어떤 메커니즘, 죄인으로 딱지를 붙이는. 근데 그 죄인들이라는 게 국적만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민족만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세리라든가 젠더만 가지고도 또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차원들이 결합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볼까? 근데 성서에서는 오클로스를 죄인으로 분류하거든요. 근데 그 죄인이 뭐냐? 그 현대의 언어를 굳이 이제 거기에 동원하자면 이제 3세대 민중신학까지 오면서 그 오클로스를 설명할 수 있는 많은 그 성분들, 도대체 오클로스를 만들어낸 그 메커니즘이 뭐냐? 그들에게 붙은 딱지가 뭐냐? 무자격, 무능력. 근데 이거는 단순히 계급적이거나 어떤 신분이나 혈통이나 이것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사회의 생산이나 사회가 지향하고 발전해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기여하지 않는 사람 또는 그럴 할 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는 그 어떤 오클로스라는 민중. 근데 민중신학은 70년대 민중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 발전해 왔지만 2000년대 민중신학자들도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오클로스적 민중 개념, 계급 구조나 다른 어떤 그 민중을 분류하는 방식의 그런 어떤 기준이 아닌 방식으로도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는 성서적인 또는 신학적인 차원에서 오클로스적 민중을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차원들이 사회에 작동하고 있고 민중은 바로 그런 식으로 어떤 사회가 통합되지 못하게 기능하는 어떤 차원들을 가리키는 어떤 신호 또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민중이 왜 계속 유효하냐? 굳이 묻는다면 민중이란 말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한테는 오클로스가 중요합니다. 근데 오클로스에 대한 대표적인 번역어가 시기적으로 민중이었고 민중이 먼저 발견돼서 거기에 대한 대안어로 오클로스를 찾았던 건데 그래서 민중신학이 되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오클로스에 대한 70년대적 한국의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번역어가 민중이었기 때문에 민중신학이 된 건데 2000년대에 오클로스를 적절하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 민중이 아니라 뭐 황현민 목사님 2000년대 초반부터 소수자 계속 주장해 오셨거든요. 소수자면 상관없어요. 소수자로 바꿔도. 오클로스와 잘 맞아떨어지고 오클로스적 문제의식을 잘 받을 수 있다면 그게 다중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지금 어떠냐? 프레카리아트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민중신학이 왜 민중신학을 계속 하느냐? 너희는 왜 민중신학을 하느냐? 다른 사람들처럼 프롤레타리아트 다 비슷한 얘기 같은데 안 비슷하니까. 우리가 포착하려고 하는 그 오클로스적 민중이 현대 사회과학의 계급이라든가 뭐 다른 어떤 소수자라든가 이런 것들로 완벽히 설명이 안 되는 어떤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의 어떤 죄인을 만들어내는 또 죄인으로 분류될 수 있고 또 그렇게 죄인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사회, 그래서 사회의 어떤 위기, 통합의 위기를 보여주는 어떤 존재나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는 한 그게 쉽게 계급이나 뭐 다른 것으로 번역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닌 어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함이 특히 이제 1세기 예수 운동하고 관련해서 그런 오클로스적 어떤 배제의 메커니즘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것이 계속 작동하는 한 이제 그 오클로스를 계속 쓰는 관점에서 이제 일종의 가장 오랫동안 이 오클로스의 어떤 맞작을 이루는 단어로 민중을 썼기 때문에 민중신학이 된 건데 민중신학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민중신학이 오클로스에 딱 적절한 번역어다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죠. 네. 질문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것을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오클로스와 민중이라는 것이 같은 의미인지 질문을 하려고 했었고 또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건지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좀 길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민중이라는 거에 대한 언어적 정의, 뭐 그것이 신학적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언어적 정의를 뭐 하자 하지 말자 뭐 해서 유익한지 하지 않는 게 유익한지 이렇게 복잡한 어떤 복잡다단한 이것을 좀 쉽게 가기 위해서 오클로스 신학이라고 하면 무엇이 문제인지 그랬을 때 가지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가 우리나라 말 표현 방식에 오클로스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또 어떤 오클루스 신학할 때 어떤 한계가 너무나 명료한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에 관해서는 아마 총용택 실장님이랑 저하고도 조금 뭐 서로 생각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 생각 말씀드리면은 방금 정용택 실장님 얘기에 저도 저도 이제 그 전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저는 그러나 얘기 들으면서 동의하신 얘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오클로스라는 하나의 어떠한 대중적 그 시대 1세기의 팔레스틴의 존재의식이었지만 그것이 어떤 참조점이 되어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참조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존재 양식을 지적하고 그 존재 양식에 대한 번역어가 70년대에는 민중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전통에 따라서 민중신학이라는 것을 계속해 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와서 오클로스 신학이라고 바꾸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바꾸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말에는 동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다만 이제 제 입장에서라면은요. 일단 좀 약간 사적인 차원으로 내려가자면은 저는 이 단어를 붙들고 한 학부 시절 아마추어로 접근한 세월부터 시작하는 이제 30년 가까이 이 단어를 붙들고 와가지고 이제 민중신학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정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접근 단어가 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랄까 이게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한국 사회의 어떠한 발언권을 가지는 단어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저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저희가 민중신학을 할 때 그 민중신학 글이 기독교인들만이 굳이 뭐 현실적으로야 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독자가 거의 없습니다만 가능하면은 저는 저희들의 작업이 독자가 비기독교인들도 독자가 되어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어요. 어떤 뭐 종교적인 의미를 갖다 한다를 떠나서 비기독교인들도 어떤 그러한 자신들의 참조점, 어떠한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이나 이런 측면을 다 고려하고서라도 여전히 남는 그러한 차원의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라도 이 글을 읽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그 말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사용되어 온 말들로 접근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직은 오클로스보다는 민중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에게는 제가 개인적으로 민중과 오클로스 간의 관계를 정립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질문했었던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예장 쪽에 뿌리를 뒀던 사람이고요. 현재는 기장의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00 광주 민주화 운동도 경험을 했었고 뭐 전태일 열사의 그 경험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알고 있고 광주 민주화 운동부터 이렇게 경험을 좀 있게 했던 그런 사적 경험이 있죠. 그리고 아까 그 손민석 선생님이나 김현주 선생님의 질문의 내용에는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 얘기까지 합쳐서 이제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민중신학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한국의 거의
90% 정도 이상 되는 기독교인이 바로 이 공산당하고 연계를 시키는 아주 웃기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또 한 가지는 아까 설민석 선생님이 질문했던 것과 이 김현주 선생님 질문했었던 것의 핵심은 뭐냐면 컨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 없이 적응이 바로바로 되는 게 오클로스 개념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시대 상황에 저절로 어떤 별도의 해석 없이 바로바로 적응이 가능한, 그래서 한계적이지 않는, 제한적이지 않는, 그리고 아까 탈경계라고 아까 경계를 허문다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그런 거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오클로스 개념 아닌가. 그렇다면 오클로스라는 말을 오히려 한국의 간판을 보면은 영어로 된 간판이 거의 대부분이 될 정도로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클로스라는 말을 그렇게 그냥 아예 대부분의 그냥 일반적인 일상 용어처럼 만들어내 버리는 작업이 오히려 나는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클로스 신학, 오클로스가 뭔데? 그러면 그거 민중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민중에 대한 어떤 용어적 갈등도 해소시키고 그래 하고 모든 것이 또 그 안에서 용광로처럼 녹아질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그 질문을 드렸고요. 제 지금 이 견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 좋고요. 네, 뭐 그러면은 그런 생각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좀 앞으로 깊이 고민할 문제로 남겨두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건 있습니다. 이거는 학문적인 이유가 아니고 민중이라는 개념을 붙들고 학문적인 씨름을 해온 그 학문 전통이 저희만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민중문학, 민중미술, 민중사회학, 민중역사학, 민중사학 다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민중이라는 개념을 학문적으로 붙들고 있는 데가 저희밖에 안 남아 있게 됐어요. 민중신학 전통밖에. 그게 우리는 모르고 그냥 오클로스가 곧 민중이니까 별 문제 없이 그냥 우리는 두 가지가 똑같은 단어다 생각하고 그냥 쭉 써왔는데 다른 쪽에서 민중을 이제 더 이상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우리만 남았어요. 그게 오히려 장점이 돼서 그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돼버려요. 한국의 누구 말대로 한국에서 민중이라는 단어를 붙들고 있는 사실상 거의 유일무이한 학문적 집단이 돼버렸게 된 거예요. 저희 혼자만 남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일종의 저희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니네까지 민중 버리면 한국의 이제 민중이라는 단어는 민중의 지팡이밖에 안 남는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민중의 지팡이밖에 안 남는데 그럴 바에는 그래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민중이라는 걸 학문적으로 계속 붙들고 있는 어떤 그런 집단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가 혼자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도 못하고 그냥 쓰고 있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요구도 있습니다. 민중당, 민중의 지팡이 외에는 사실 거의 뭐 학문적으로 민중이라는 걸 붙이는 데는 이제 거의 이상 없거든요. 민중사학 하는 분들하고도 제가 교류를 작년에 했었는데 그분들도 놀랬습니다. 자기들 말고 민중이란 걸 하는 데가 저 집단이 있구나. 그런 것도 놀랬고 서로의 존재를 서로가 몰랐던 것도 놀랬고 저희는 저희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민중사 집단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서로 놀라긴 했는데 그때 저희가 만나서 확인했던 게 그런 겁니다. 둘 다 포기하지 말고 그냥 계속 쓰자. 아무 데도 안 쓰니까 우리만 남았으니까 쓰자. 뭐 이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연구원 저희 정혜진 연구원이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 가져가 주십시오. 이걸로 쓰고 하십시오. 네네네. 안녕하세요. 정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되게 많은데 사실 뭐 지금 얘기를 다 하기엔 시간이 없을 것 같고 방금 얘기 나눠주신 주제와 관련해서 조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사실 민중신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공부를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런 입장에서 이제 제가 느꼈던 것은 이제 일단 저는 뭐 어떤 민중신학이 그런 우리가
그냥 제가 과거에 속했던 교회 공동체나 신앙 공동체에서 아주 건강한 신앙 공동체에서 사실은 갖는 어떤 신앙적인 전망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이 세상에 부추기는 어떤 욕망과 단절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어떤 타인에 대한 내어줌, 헌신이라는 어떤 그리스도교적인 가치를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건강한 신앙 공동체의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한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느꼈을 때 민중신학은 그것과 무엇이 다르냐면은 도대체 어떤 그런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어떤 세상의 질서라고 말하는 것, 어떤 세상적인 욕망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현재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굉장히 진지하고 구체적인 분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교회 공동체나 신앙 공동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가치와 어떤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저의 삶의 구체적인 어떤 문제들, 이 세상에서 제가 살아가면서 겪는 불안정 노동자로서의 어떤 현실적인 조건들이라던가 예를 들면 소수자로서의 고민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체적이고 진지한 관심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진지한 어떤 신학적인 분석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아무리 건강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교회에서나 신앙 공동체에서 이야기하는 담론과 나의 구체적인 현실의 삶이 점점 괴리가 커지고 사실은 어느 순간에 상충하는 지점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민중신학은 당장 답을 명확하게 어떤 주지를 못할지언정 때로는 그렇지만 나의 구체적인 현실을 가장 많이 들여다봐주고 그것을 가장 많이 진지한 관심의 대상으로 표명해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민중신학의 담론들이 그런 점에서 저는 저의 삶과 굉장히 가까이 다가와주는 신학이라고 많이 느껴왔고요. 이제 그런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경험이 있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앞에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민중신학이어야 하는가라는 어떤 지점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바는 저는 굉장히 부담이 큰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민중신학이. 왜냐하면은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끊임없이 이것이 여전히 유효한가 너무 올드한 거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더 이상 현재적인 과연 이것이 힘이 있는 용어인가라는 질문도 어떤 그런 물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 7, 80년대적인 어떤 과오들하고도 연결이 됐어요, 이 용어가. 그러니까 특히 요즘 이제 1970, 80년대에 대한 아주 거센 비판이 가차없는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맥락에서 사실은 그 당시적인 용어를 고수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것을 버리는 것이 되게 당연히 요구될 수도 있고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뭐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 부담을 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저는 지금 이제 황명 선생님이나 정은택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민주신학에 대한 현재적인 계속 작업들을 해나가시는 것이 과거의 민중이라는 그 특정 시기, 과거의 특정 시기에 그 의미화되어 온 민중이라는 그 개념을 계속 갱신하고 바꿔가고 사실은 의미를 다르게 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논문에서도 흥미롭게 지적됐지만 민중이라는 것이 한국이라는 한국 민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논의가 되어왔던 게 과거 70년대 민중신학의 어떤 관점이었다면 현재 하시고 있는 이야기, 비시민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결국에는 한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의 시민권을 실질적으로 갖지 못하는 난민들이라거나 외국인 노동자들이라거나 뭐 소수자라거나 등등 그런 사실은 그런 요소, 그런 지점들까지도 같이 얘기하는 것이 되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저는 민중이라는 단어로 그런 의미들을 포섭하고 그런 의미를 담으려고 하는 작업들이 지속이 된다면 저는 과거까지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중이라는 과거적인 그 어떤 특정한 시기의 용어 자체가 이미 이런 작업들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바뀔 것이다. 그랬을 때 민중은 어느 순간 이런 작업들이 얼마나 충실히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더 이상 낡은 용어가 되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이 뭐 낡은 느낌은 줄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전혀 낡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뉘앙스만 낡게 느껴지는 것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한국에서 한편으로는 7, 80년대를 어떻게 사실은 의미화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것은 그냥 싸그리 청산되고 버리고 더 이상 잊혀져야 하는 시기인가 아니면은
그것을 정말 새롭게 갱신 가능한 어떤 것으로서 시도해 볼 만한 것인가의 어떤 그런 시험대 혹은 그런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민중신학이. 그런 점에서 뭐 제가 그것에 뭐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저는 되게 흥미롭고 그래서 그 작업 자체가 흥미롭고 저는 해야 할 새로운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를 바꾸는 것이고 역사를 바꾸는 작업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응원하고 싶고 흥미롭게 지켜보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민중이라는 70년대, 80년대 얘기를 꺼냈길래 이제 제가 이제 오늘부터 어제 이제 백분토론 보신 분들은 어제 김진호 선생님이 제3시대 연구소 연구기획위원장 이런 직함으로 나온 거 보셨을 텐데 이제 공식적으로 오늘부터는 그 직함을 제가 쓰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제 정혜진 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연구소의 앞으로의 방향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쪽에서의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은 70, 80년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회에서 7, 80년대 소위 이제 86세대라고 돼 있는 86세대라고 일단 86세대라는 언어로 지칭되는 그 시대의 담론들에 대한 그 시대의 담론들이 이제 낡아간다는 측면은 다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낡음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그런데 그 담론의 어떤 여전히 이제 그 시기의 담론의 속료화된 담론을 어떤 그 시절의 이상의 동의해서라기보다 그것이 어떤 지금 한국 사회의 어떤 문제가 되는 이제 보수 세력을 비판하는데 적절한 담론이라고 생각해서 속료화된 버전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한편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담론으로는 한국 사회의 근대성과 자본주의의 성취를 앞으로도 지속돼야 하는 그러한 성취를 극복하기 어렵다. 그런 성취를 케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제 우파적인 버전으로 대안을 자본주의 성취에 맞춰서 대안을 모색하는 쪽이 이제 대안을 모색한다고 내놓았던 쪽이 이제 그 이영훈 교수를 위시한 뉴라이트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런 이제 86세대라는 그들의 한계 혹은 그들의 속료화된 버전, 속료화된 버전으로서의 한계까지 극복하고 그런 것까지 극복 대상을 이제는 반대로 어떤 산업화는 아까 제가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어쨌든 시행착오를 겪고 오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어떻게든 시행착오를 겪어서 성취한 거 시행착오의 역사 자체를 긍정할 수 없을까? 그러면 오히려 그런 시행착오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산업화와 민주화 둘 다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공적으로 진전시켜 나갈 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모색도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아직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한테 좀 낯선 이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는 책 중에 추월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아마 좀 제가 그 책을 사서 읽고 난 소감이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이 어떤 분명히 이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한국 사회가 자기 정당화의 담론으로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만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든 생각이 뭐냐면은 이렇게 해고도 하니까 그러면 이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되는 건가? 그것까지도 아니고 이런 담론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사람들의 성까지 의미를 가질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의미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어떤 한국 사회의 어떠한 말하자면 역사적 서사를 어떻게 바르게 정립할 것인가라는 식의 사고 방식으로 자기의 사회적 언어를 구축하는 게 가능한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도 선까지일까? 어쩌면 거기가 아까 이제 김현 선생님이 얘기하신 또 다른 하나의 경계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컨대 정혜진 선생님이 말씀하신 한국 사회의 욕망이라는 것을 어떻든 민중신학은 구체적으로 거기에 달려들어서 붙어봐서 그것을 규명하고 답을 내놓으려고 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그 경계선 바깥의 얘기를 민중신학은 건드리려고 한다는 얘기하고 밀접하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사회 보시는 정효택 연구실장님이나 이제 연구기획위원장으로서 제가 이제 가능하면 해보자 하는 것이 이제 뭐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좀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는 않고 저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 좀 모이는데 한계가 있어서 구체화는 못 시켰는데 어떤 저희들 내부로서는 글쓰기 강좌 같은 것을 많이 해보자는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때 글쓰기라는 게 말하자면 그렇게 86 혹은 86에 대한 비판 이런 식으로 접근되는 어떠한 얘기를 떠나서 이 시대의 현실에 어떻게 자기들의 언어를 만들어서 접근할 것인가 라는 식의 문제의식을 자기식의 언어를 만들어내서 접근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방향으로 마련하면서 이제 연구자로서의 저 자신은 저는 이제 어떤 그런 앞서 말했던 그 역사 서사 그런 쪽의 자원을 저는 좀 박사 논문도 좀 그런 방향으로 썼고 저는 그런 역사 서사가 어떻게 좀 작용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경계를 만드는가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리고 그런 경계를 만드는 것을 그런 역사 서사에 대해서 어떤 그런 역사 서사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야기는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는 좀 연구 방향을 좀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그런 방향에 의해서 뭐 강좌가 되었든 뭐 글쓰기 모임이 되었든 이제 연구자 개인으로서의 저는 좀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손민 선생님 두 번째 질문이 이제 그 정혜진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생각이 났는데 저 답변은 다른 답변들을 좀 듣고 다른 질문답이 좀 오고 간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그 민중신학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신학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이제 교육학 전공인데요. 이제 교육학 전공에도 여기를 보면 되나요? 네, 이게 굉장히 제가 낯을 가려서요. 굉장히 그 교육학에도 이제 민중교육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사실 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사실은 그 아까 처음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민중용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라고 이제 구글 시트에 질문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했던 게 저기도 한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논의되어 온 걸 다 귀담아 듣진 못했지만 그냥 생각을 좀 이렇게 띄엄띄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이제 그 질문을 제가 드렸던 게 그 민중이라고 모르겠어요.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는 모르겠고 그냥 민중이라고 하는 용어가 저 자신에게 갖는 효과에 대한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미 제가 뭔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를 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긴 한데, 그러니까 민중이라고 하는 용어가 저한테 일으키는 효과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황용현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을 때 국가와 이제 자본의 문제를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근데 뭐 여기 정용택 실장님은 사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국가와 자본에다가
이제 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에 세 개의 문제를 갖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네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뭐 민중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민족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제 민중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기 힘들 것 같고, 아마 이거를 좀 더 본격적으로 뭔가 얘기하기 위해서는 아마 별도의 발표가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일단 피상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는 국가와 자본 못지않게 네이션이라고 하는 거가 갖고 있는, 사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어떤 경계라거나, 특히 이제 오늘 황영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어떤 공동체라고 하는 거의 문제, 또 왜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네이션이라고 하는 걸 또 근대적인 공동체라고 또 하는 담론이 있듯이, 그래서 그 공동체,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이 민중이라고 하는 용어가, 그러니까 지금 아까 황영현 선생님께서는 그 오클로스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바울 시대에 그 얘기를 해주신 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예전에 이제 김진호 목사님한테 얘기 들을 때도 흥미로웠는데, 그러니까 민중이라고 하는, 이제 제가 느껴지기에는 민중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하나의 아까 정용택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한국에서 민중 신학이라고 한 분야를 지칭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속성 있고 연속성 있게 지칭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버리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거는 대단한 모험이 따르는 수밖에 없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그 민중이라고 하는 거를 계속 뭔가 좀 조금은 놔줘도 될 것 같은 거를 뭔가 조금 약간은 집착과 더불어서 좀 부여잡고 있는 느낌이 또 없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아까 굳이 이제는 민중이라고 하는 게 그 공동체로부터 배제된 오클로스라고 하는 거를 지칭하는 거야라고 이 내부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 같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외한한테는 그 민중이라는 게 곧 어떤 그러한 오클로스를 배제하는 공동체를 지칭하는 어떤 효과를 저한테 이중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예민하게 반응했던 거는 같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한 가지 이거는 이제 제가 또 예전에 김진호 목사님한테 이 분야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때 좀 흥미로웠던 게, 이제 공동체로부터 배제된 게 오클로스인데,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아직도 오클로스라는 게 좀 오묘한 면이 있어서 아직 그 실체가 정확히 잡히지는 않지만, 근데 또 오클로스로부터도 배제된, 뭐 그때 누구죠? 뭐 마리아랑 뭐 누구에 대해서 얼핏 제가 지금 어렴풋한 기억이지만 다시 오클로스로부터도 배제된 어떤 존재들에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잠시 이제 얘기가 길어진데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흥미로웠던 또 테마가 아까, 그래서 지금의 서울이 그러니까 제국의 주변부의 중심 도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사실은 이것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자면은 뭐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다 제쳐두고, 제가 생각했을 땐 그냥 오늘 들으면서 생각을 간결하게 해보면 이게 7, 80년대에 좀 더 적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서울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떤 제국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할 때 얼마만큼 주변부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요. 그러니까 7, 80년대는 그게 상당히 주변부였어서, 제가 볼 때는 그때 아까 어떤 기독교 민중전통과 한국 민중전통이 합류됐을 때 민중이라고 하는 게 갖고 있는 효과는, 제가 굳이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꼭 국적을 기준으로 나누는 건 아닌데, 굳이 이제 지금 말을 해보자면 비일본인, 그러니까 일본인 공동체가 있다면 비일본인으로서의 한국 민중, 또는 비미국인으로서의 한국 민중, 또는 비서구인으로서 또는 비1세계인으로서의 한국 민중이라고 하는 게 오클로스적인 효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이나 서울이라고 하는 게 이 제국 체제에서 상당히 중심으로 들어와 버린 것 같아서, 여기서 한국 민중이라고 하면은 그 오클로스, 여기서 계속 민중이라는 말을 쓰면 그게 오클로스를 환기하기보다는 공동체 쪽을 환기하는 효과가 저한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손민석 선생님이 이제
그러니까 비동맹 어떤 제3세계 뭐 그런 얘기도 해주셨지만, 그래서 사실은 저도 처음에 이 구글 시트에 민중용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면서, 사실은 저는 제가 신학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신학을 해서 용어를 붙여본다면 뭐 그냥 신학이라고 하고 그냥 뭐 하고 싶은 연구를 해도 되겠지만, 저는 이제 뭐 보편 신학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사실은 여기서 또 제가 제기하고 싶은 거는 개인에 대한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민중 공동체로부터 배제되는 오클루스가 있고, 예를 들면 지금 뭐 오늘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예를 들면 지금 서울에서 한국인 공동체로부터 배제되는 어떤 필리핀인이 있거나 미얀마인이 있으면, 근데 또 거기 필리핀 공동체가 있고 미얀마 공동체가 있으면 거기서 또 배제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끝없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굳이 생각을 하자면 끝없이 소급해 들어가는 어떤 배제의 이제 그게 방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저는 오히려 개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다시 질문을 하게 되는 맥락에서 이제 보편 신학, 개인 신학이라고 하는 거를 떠올려 보는데, 사실은 그거 구글 시트에 쓰고 나서 이제 조영태 실장님하고 조금 얘기를 주고 받으면서 그래도 뭐 민중이라고 하는 거를 여전히 세계 민중이라고 말을 하거나 생각하면은, 근데 그럴 경우에도 계속 민중이라고 하는 용어가 환기한 어떤 집단성, 어떤 그 공동체성에 대해서 저는 조금 민감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두서가 없지만 너무 길어져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두 분은 어떻게 생략 아니면 얘기 빨리? 네, 시간이 많이 없는데서 그러면 네, 화영 목사님 네 하고 네, 그러면 아까 그 손민석 선생님 얘기하셨던 그 서경식 선생님 논의하고도 밀접하게 관련 지으신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한꺼번에 몰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다른 것보다도 좀 마지막 질문, 그 서울 얘기랑 관련지어서 한 그 질문들이 정말 좀 뒤통수 맞았네 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잠깐만 세면, 저는 민중신학을 한다면은 뒤통수마저 각오하고 해야 되는 신학이라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언제든.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오늘만 해도 여러 번 말씀드리게 됩니다만, 안경을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쓰여졌다 라는, 그러니 나는 지금의 안경은 지금의 안경은 내가 어떤 시점에서 누구에서 쓰여지게 된 안경이라면 새 안경이 쓰여지지 언제 어디서든 새 안경이 쓰여지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뒤통수 맞은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한편으로는 맞았으니 아프기는 한데, 그러나 또 다른 계기가 되었구나라고 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솔직히 저도 아까 제가 강의 형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서 주변부 메트로폴리탄이라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주변부의 중심 도시인데 주변부에 이제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게 김준호 목사님 논의에서는 전제돼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서울이 그렇게 주변부로만 생각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그 주변부 메트로폴리탄이라는 문제의식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 해명 가능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도 사실 아까 적으면서 주변부란 말을 적으면서 지금의 서울의 주변부라는 말이 적당한가? 라는 식의 얘기를 한 측면이 있는데, 다만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어떤 세계 경제 체제에 세계 경제 체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란 측면에서 보면 이제 또 오히려 중심부라고 칭할 수가 있더라도, 말하자면은 지금의 세계가 형성하고 있는 어떠한 자본주의 근대성의 측면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서울, 한국에 처해 있는 위치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좀 생각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근데 K-팝 같은 것을 보면은 그것도 중심부에 설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혹은 다른 한편으로 어떤 그 세계를 지탱하는 세계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측면이라고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냐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서울은 아직까지는 어떤 한 부분이라도 그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주체라기보단 지금의 세계관을 어떻게 좀 더
성공적으로 구현할까를 생각하는 주체라는 측면은 있을 것 같아요. 주변부라는 말을 여전히 쓸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 그런 측면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민중이라는 말은 너무나 이제 내셔널한 입장이 너무 좀 깊이 붙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내셔널이라 그렇게 민중이라 그러게 되면 경계에 집중을 하더라도 어떤 내셔널한 한국과 이제 그 비내셔널한 주체로서의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들 이런 경계에 주목하게 되기보다는 내부의 경계에만 주목하게 되는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제가 상혁 씨 질문을 이해한 하나의 방식인데 그 점은 제가 뒤통수 맞았다고 한 거랑 상통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점은 앞으로 고민할 주제로 남기고 그런 점에서 역시 민중보다는 오클로스가 더 유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저한테 던졌다고 그렇게 정리를 해두도록 하고요. 상혁 씨에 대한 질문은 현재까지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 코멘트 드릴 수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손민성님 두 번째 질문 이제 그 서경식 선생 논이랑 관련해서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서경식 선생 논의 자체가 지금 말한 민족과 혹은 민족, 국민 혹은 비국민, 디아스포라 측면에서 보면 서경식 선생님 논의가 좀 이것도 좀 미묘하게 경계가 있어요. 말하자면은 서경식 선생님은 이제 일본이라는 차원에서 말하자면은 그것을 요즘 표현대로 하면은 원격지 내셔널리즘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본국을 떠나 있는 디아스포라 집단이 말하자면은 그 자신의 본국성에서 어떠한 희망을 찾으려고 해서 본국성에서 어떠한 자기의 정체성의 가능성을 찾으려고 해서 취하게 되는 어떤 그런 마찬가지로 원격지 내셔널리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꽤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서경식 선생은 그런 원격지 내셔널리즘의 가능성 중에 하나로 민중신학이라는 것에서 어떤 그런 원격지 내셔널리즘의 가능성을 특히나 아까 이제 정용택 실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사회과학적인 측면과는 달리 이건 신학이니까 어떠한 정체성적인 측면을 물론 이제 서경식 선생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만 정체성면의 측면까지도 어떻게 다루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리고 서경식 선생이 지금도 그런 원격지 내셔널리즘의 차원을 완전히 극복했냐고 묻는다면 저는 서경식 선생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여전히 좀 그런 얘기들을 어쩔 수 없이 좀 깔고 가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서경식 선생이 거꾸로 그런 원격지 내셔널리즘의 근거로 삼으려고 했던 민중신학의 거꾸로 당신들의 내셔널리즘이 과연 우리들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답이 될까? 뭔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된 바로 그 지점이 말하자면 그러한 원격지 내셔널리즘이라는 혹은 더 넓게 봐서 어떤 한국 사회의 내셔널리즘이라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좀 그러한 정체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하나의 다이나믹스를 보여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그러한 다이나믹스를 보여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다이나믹스를 민중신학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을 내놨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약간 비화 얘기를 하면은 이제 서경식 선생의 그 글이 2006년인가 출간되었을 때 그리고 서경식 선생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이제 김진호 목사님한테 연구소에서 한번 서경식 선생 불러서 발표회 했으면 어떨까라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때 김진호 목사님 반응이 지금 제3시대에서 서경식이 틀렸다고 말할 사람이 딱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라는 그런 반응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와서 자리를 만드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반응이었던 셈이죠. 그러한 정도의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사고방식이 그런 원격제 내셔널리즘의 방식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합의가 존재하고 그런데 이제 범위를 넓혀오면 결국 원격지 내셔널리즘의
생기게 되는 이유는 어떠한 그 사회 내에서의 어떤 국민 비국민 그것이 어떤 그리고 선명한 경계선이 존재하는 것 같으면서도 알고 보면은 제가 이제 성경식 선생이 아마 가장 동의할 만한 비유가 제일조선인과 미국 사회의 흑인을 갖다가 비유를 하면 아마 성경 선생이 제일 동의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어떤 한국도 이제 슬슬 그런 단계로 들어가죠.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어떠한 더 이상 한국 사회의 어떠한 잘 구별된 외부라고 생각이 안 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외부 이주 노동자라는 존재가 그냥 한국 사회가 그 지점이 없이는 한국 사회가 안 돌아가는 어떠한 하나의 내부적인 측면으로 이제 귀착이 돼버리는 그런 차원으로 진전되어 있다는 것에는 아마 이주노동자 문제 이슈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까지 고려해서 어떠한 민중 혹은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 선생님의 도시국가 서울 그 주변부 메트로폴리탄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의미를 갖는 것 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서경식 선생의 얘기를 이제는 그런 차원에서 좀 다시 읽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이 글에 사실 이 논문에서는 제가 서경식 선생의 얘기는 그냥 집어만 넣어놓고 그거를 좀 더 진전을 못 시킨 게 전전을 못 시킨 게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을 진전시킨다면 좀 그런 방향으로 진전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이제 소미서 선생님 두 번째 질문에는 답을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시간이 마지막으로 좀 말씀하실게요. 네.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누가 질문하셨나요? 소미 선생님 두 분 다 지금 인사라도 하실까요? 박은정 선생님은 저희 그 겨울학기 민중신학 아카데미도 들으셨는데 안병무학교도 네, 들어와 계신가요?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반갑고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강의 정말 잘 들었고요. 네, 제가 뭐 질문은 드리지 않았는데 저랑 고민하던 부분이 많았던 부분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겨울학기 때 그때 안병무 다시 읽기 했던 데서 배웠던 걸 복습하는 기분도 좀 들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네, 제가 사실은 지금 일본에 있어요. 지금 외국인 노동자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계속 제 처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주 노동자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그 K-팝이나 뭐 이런 문화적인 힘이 달라지면서 사실은 일본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도 굉장히 이게 다 세분화가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되게 돈은 비록 못 벌지만 애들한테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업도 있고요. 저 학교에서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대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여전히 이렇게 차별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이주 노동자가 한 집단으로 묶일 수 없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오클로스적인 성격은 분명히 있고 이런 데서 민중이란 말로는 포착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있다는 데에는 저도 좀 동의를 하고요. 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오클로스와 민중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제가 보지 못한 안경을 다시 좀 쓰는 것을 거부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인사나 질문이나 코멘트 하시겠습니까? 네, 응답 없는데요. 네, 그러면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시간 9시였는데 9시보다 훨씬 지금 초과했고, 네, 원래 이제 저희 아까 황현 선생님께서 연구소의 올해 계획, 글쓰기 강좌 이야기도 해주셨고, 또 지금 오늘 이야기한 이런 민중 언어의 오늘 민중이라는 담론에 대한 굉장히 이제 그 개념 용어의 사용에 대한 이게 있었는데, 그건 결국 그 용어를 사용하면서 학문을 하고 있는 그런 저희 연구소의 어떤 존재 이유나 존재 가치, 존재 의의에 대한 사실 요구이기도 해요. 민중신학이라는 말을 물론 이제 민중신학 없어져도 제3시대가 다른 걸로 할 수 있지 않겠냐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학문이 가져왔던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가지고 가는데 그 개념을 이제 계속 확장하고
아까 지금 마지막에도 박은정 선생님께서 민중으로 다 포착할 수 없는 또 정혜진 선생님도 그런 걸 얼마나만큼 70년대적인 그 개념화가 아닌 더 확장된 또 뭐 김상혁 쌤도 마지막에 요구하셨던 것들도 그런 지평을 담아낼 수 있느냐 과연 그 주변부 메트로폴리탄이 아닌 제국의 중심부에 들어와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민중신학에게 요구되는 어떤 그 민중 개념의 확장이자 또 제3시대에게 요구되는 민중신학적 작업의 과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저희에게 많은 뭐 이거를 다 지금 저희가 다 해내겠다 뭐 이런 말은 감히 못 드리고 지금 오늘 이제 해주신 많은 이야기들 사소하게 이제 사소하지 않죠 절대 이제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 어떤 느낌 이것도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감각의 문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떤 부족한 부분들 민중신학이 담아내지 못하는 어떤 한계들이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민중신학이 이론으로 그러니까 그 작업으로 보여줘야 하는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그냥 짧게 광고를 드리자면 네, 저희 연구소가 올해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런 포럼을 계속 해나갈 거고요. 다음 달에도 민중신학을 주제로 원래 포럼이 있습니다. 20대 우리 대학원생이 퀴어와 퀴어 문제, 한국 사회에서의 퀴어 문제와 퀴어 성소수자 차별 문제와 민중신학을 연결시켜서 발제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퀴어 문제는 민중신학에서 뭐 1세대 민중신학자들은 감히 다루지도 않았던 문제고 당연히 네, 2세대도 물론 관심이 없었고 3세대에 와서 한참 이제 시간 지나서 오늘날에야 이제 민중신학자들이 퀴어 문제, 성소수자 차별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집단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민중신학이 담아내지 못했던 욕망의 정치, 어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체성의 차원들 이런 걸 이제 사실 민중신학이 민중신학의 문제로 문제 설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신호이고 그래서 지금 세대 20대로서 그런 활동의 현장에 있는 연구자가 다음 달에는 퀴어와 민중신학의 주제로 성소수자와 민중 문제를 가지고 발제를 할 거고요. 또 뭐 5월부터 계속 이제 민중신학 아카데미 안병무학교 작년에 했던 강좌들을 올해도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 연구소가 그 이제 또 계속 웹진을 이제 재정비해서 제3시대 웹진이 너무 이론적이고 무거운 얘기만이 아닌 좀 일상적이고 우리가 이제 다룰 수밖에 없는 피부에 와닿는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 정혜진 아까 인사했던 정혜진 선생님이 또 웹진을 수고해 주시기로 하셨고 또 뭐 그 외에도 저희 연구소가 유튜브를 가지고 뭐 어떻게 접근해 보려고 그 언어도 중요하지만 매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민중신학을 담아내고 전달하는 어떤 그 매체의 문제, 매체성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민중신학을 또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 또는 뭐 아까 말한 그런 확장된 의미의 민중신학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황혜연 목사님 얘기했던 글쓰기 강좌는 단순히 글쓰기 스킬을 가르친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민중신학을 아까 지금 계속 강조하신 민중 그 안경을 쓰게 되는 내 눈에 쓰이게 되는 이 효과를 어떻게 한번 우리가 경험을 해볼까?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민중신학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글을 써나가는 글 쓴다라는 게 연구자가 된다, 학자가 된다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 없고요. 글쓰기를 통한 어떤 주체화의 경험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민중신학적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민중신학이 아니라 아까 그 선생님께서 그 디렉터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민중과 연대하는 신학이냐 민중신학이 그런 걸 이야기하려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려면 일종의 글쓰기의 과정들을 통해서 내 안에서 어떤 민중 문제를 민중신학의 어떤 그 문제의식을 내 안에 글로써 풀어내고 그렇게 하면서 나의 정체성이 새롭게 구축되는 그런 경험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귀로만 듣는 강의가 아니라 민중신학적 글쓰기를 같이 해보는 그런 과정들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좀 저희 연구소의 활동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소 뉴스레터라든가 페이스북이나 웹진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좀 지켜봐 주시고 저희 연구소가 하는 활동들을 좀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네 김현주 선생님 뭐 말씀하실 거 있나요? 아닙니까? 네, 하여튼 오늘 감사합니다. 네, 박수 치고 네 다음에 또 계속 그 소식을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 이런 포럼과 강좌와 여러 프로그램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주시고 같이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에게 여러분들이 그 저희 연구소의 그 친구들이고 지지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